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계단 앞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낡은 작업복 차림의 65 강태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알았습니다. 40여 년 전에도 봤던 그 눈빛이었거든요. 아이 손엔 낡은 교통카드가 꽉 쥐어져 있었고 뒤에선 정장 차림 남자 둘이 아이를 찾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도 이랬었지. 그 아이는 왜 하필 저를 불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강태수 65살입니다. 관악구 봉천동 쪽방촌에서 혼자 삽니다. 3평 남짓한 방 하나가 제 집이에요. 공용 화장실, 공용 세탁기. 벽은 얇아서 옆방 기침 소리까지 다 들리죠. 건설 일용직으로 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날씨 좋은 날엔 일감이 있고 비 오는 날엔 그냥 돌아옵니다. 하루 품삯이 8만 원 정도예요. 거기서 밥값 빼고 쪽방 월세 빼면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점심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웁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삼각김밥 1개. 그것도 할인 시간 맞춰서요. 저녁엔 쪽방으로 돌아와 형광등 하나 켜놓고 소주 한잔 합니다. 안주는 없어요. 그냥 소주만. 말 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사장 반장님이 가끔 태수 씨 내일도 나와요 하고 쪽방 주인 아저씨가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거야 하고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15년 전 저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결국 거짓 진술로 몰렸죠. 그 뒤로는 정규직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도망쳤었거든요. 40여 년 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었어요. 춥다고 무섭다고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그 뒤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고요. 쪽방 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보육원 시절 찍은 거예요. 20명쯤 되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흑백 사진. 그중 한 명이 저였죠. 하지만 이제 얼굴이 흐릿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죠. 그런데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 아이를 본 뒤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쥐고 있던 교통카드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낡고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던 그 카드.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했을 것 같은. 왜 그 카드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쪽방으로 돌아와 소주 마시면서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섭다는 듯이 떨던 그 작은 손, 간절하게 절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도 저런 눈빛이었지. 반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맨날 멍 때리고 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다쳤을까? 무사할까?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관여하지 않으면 다칠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제 안에 있던 뭔가를 건드렸거든요. 40년 넘게 꽁꽁 얼려뒀던 그 무언가를. 저는 그날 밤 쪽방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될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쪽방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에 붙은 낡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은 껐지만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죠. 예전에도 이랬었지.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8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거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일단 근처에서 일자리 구해봐. 내가 워낙 성실하니까 어디서든 받아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졸학력, 보육원 출신, 연고 없음. 그런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 구한 일자리가 보육원 근처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거기서 월세 20만 원 내고 밥값 빼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잡일, 보육원 청소, 닥치는 대로 했어요. 쪽방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작고 더 추웠던 방이었죠. 그때 23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됐어요. 예전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외로워 보이는 얼굴들. 그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지은, 8살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보육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였죠. 처음 본 날이 기억납니다. 보육원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아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겨울이라 바람이 차가웠는데 외투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춥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외투 입어야지. 감기 걸려. 네.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하늘만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랬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던 그때. 그날 이후로 지은이가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웃고 떠들었지만 지은이는 늘 혼자였어요. 밥도 혼자 먹고 책도 혼자 읽고 산책도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데 지은이가 쫓아왔습니다. 오빠. 처음으로 절 그렇게 불렀어요. 응? 오빠는 언제 또 와요? 나, 글쎄 일주일에 3번 정도 오는데. 그럼 다음엔 언제 와요? 모레. 진짜요? 응, 진짜. 지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그게 저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지은이는 제가 올 때마다 기다렸어요. 현관 계단에 앉아서 제가 오는 길을 내내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보이면 달려왔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은 뭐해요? 청소하지 뭐. 저도 도와줄까요? 넌 놀아야지. 전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옆에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걸레질할 때도, 쓰레기 버릴 때도, 마당 쓸 때도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지은이가 완전히 따르네요. 그러게요. 저한테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생긴 것처럼 좋아하네. 참 보기 좋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세상에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 절 기다려준다는 게, 누군가 제게 말을 건다는 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제 손을 잡고 다녔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는 이것저것 물어봤죠. 오빠는 어디 살아요? 근처 쪽방. 쪽방이 뭐예요? 작은 방. 혼자 살아요? 응. 외롭지 않아요? 글쎄, 저도 오빠 집에 가면 안 돼요? 너는 여기 있어야지. 왜요? 그게 규칙이야. 지은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전 오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제가 크면 우리 가족 되는 거죠? 가족? 네. 오빠가 아빠 되고 저는 딸 되는 거요. 아니면 오빠가 오빠고 저는 동생이고. 그건 글쎄. 안 돼요? 지은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진짜요? 응. 약속이에요? 약속?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봄볕 아래 눈부시게 웃던 그 얼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약속이 4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제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걸. 그때 보육원에 새로운 직원이 왔습니다. 최영태, 28살 대학을 중퇴하고 왔다는 남자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해줬고 원장 선생님한테도 예의 바르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눈빛이 싫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뭔가 차갑더라고요.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우리는 보육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최영태가 담배를 꺼내 물고는 말했습니다. 태수 씨, 돈 벌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 청소일로 얼마 받아요? 한 달에 50? 60? 60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도 일은 있으니까요. 제가 좋은 일 하나 소개해 줄게요. 한 번에 100만 원. 그때 제게 100만 원은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최영태가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짐 하나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쪽방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지은이한테 좋은 옷도 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때도 뭔가 이상했었지. 결국 저는 최영태의 일을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지은이한테 따뜻한 외투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습니다. 겨울마다 얇은 옷만 입고 떨던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자를 저기 건물로 옮겨주면 돼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물어보지 마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20박스쯤 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옮기면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도 입 다물고 일했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최영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태수 씨, 다음에도 부탁할게요. 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에만 하고 장소도 계속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도 수상했어요.
하지만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때론 15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지은이한테 외투를 사줬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였어요. 지은이가 입어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거 비쌌죠? 아니야, 별로 안 비싸. 거짓말. 이거 백화점 거잖아요. 그냥 입어. 고마워요, 오빠.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최영태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태수 씨, 당장 나와야 해요. 경찰이 올 것 같아요. 네, 빨리요. 지금 안 나오면 다 잡혀요. 저는 황급히 쪽방을 나왔습니다. 최영태가 차를 몰고 와 있었어요. 타요, 빨리.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피해야 해요. 차 안에서 최영태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옮긴 물건들 전부 밀수품이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경찰이 다 추적 중이에요. 관련된 사람 전부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잡히죠. 공범이니까. 하지만 전 몰랐어요. 경찰이 그걸 믿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일했으면서 최영태는 차를 세우고 저를 내렸습니다. 태수 씨,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각자 알아서 피해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연락해요. 일단은 잠적하는 게 답이에요. 최영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보육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거기 먼저 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생각난 게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보육원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보육원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오빠, 어디 있어요? 아까 어떤 아저씨들이 오빠 찾아왔었어요. 그래, 알아. 지은아, 미안한데 오빠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언제 와요? 모르겠어. 근데 곧 올게. 진짜요? 응, 약속?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보육원 뒷담 근처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아침 산책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과연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담 너머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오빠. 달려오려는 지은이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왜요? 오빠 왜 여기 있어요? 오빠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왜요? 일이 좀 생겼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 와요? 모르겠어. 거짓말이죠? 진짜 오는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교통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쓰던 거였어요. 모서리가 조금 닳고 표면에 흠집이 있었지만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교통카드야. 오빠가 쓰던 거. 왜 주는데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빠 생각날 것 같아서. 뒷면에 볼펜으로 작은 글씨를 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지은이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빠 진짜 오는 거죠? 응. 약속이에요? 약속?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지은아, 오빠 말 잘 들어. 넌 잘못 없어. 알겠지? 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오빠는요? 오빠도 괜찮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지은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오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사장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던 참이었어요. 똑같은 곳 2호선 신림역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그 아이였습니다. 일주일 전 제게 매달렸던 그 여자아이. 민서라고 했던가요? 아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너 괜찮았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저씨, 저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데?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시설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왜? 거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 어른들이 애들한테 나쁜 일 시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물건 훔치고 나르고 안 하면 맞아요. 그 순간 40여 년 전 기억이 확 떠올랐습니다. 최영태, 밀수품, 범죄. 그때도 이랬었지. 민서가 손에 쥔 걸 보여줬습니다. 낡은 교통카드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면에 오래된 흠집이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엄마가? 카드를 받아들고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흐릿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언젠가 다시.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지은이에게 준 그 카드.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박지은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그 아이가 이 아이의 엄마였구나.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실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민서 맞지? 정장 차림 남자 둘이었습니다. 민서가 제 뒤로 숨었어요. 아저씨 저 사람들이에요. 저는 민서를 가렸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비켜주세요. 저 애는 우리 시설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전 그날 저는 도망쳤었습니다. 지은이를 두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는다. 이 아이는 저랑 같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정작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애 데리고. 이 애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 이 애가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제 작업복을 더 세게 움켜쥐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 애는 우리 시설 소속이에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는 안 보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지금 유괴하시려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민서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그 목소리가 40여 년 전 지은이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저기.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지만 마침 출발벨이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들이 화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
지하철은 달렸고 저는 민서를 데리고 새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버스로 갈아탔어요.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해서요. 1시간쯤 돌아다닌 끝에 저는 민서를 제 쪽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쪽방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전기장판, 벽에 붙은 흑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 앉아. 민서가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전기장판을 켰어요. 12월 말이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거든요. 배고프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없었어요. 계란 3개,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저는 계란 3개를 다 프라이로 부쳐서 밥이랑 같이 내왔습니다. 먹어. 아저씨는요? 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민서가 먹는 게 먼저였어요. 민서는 숟가락을 들더니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정말 빠르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도 이랬을까? 밥을 다 먹은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물 마셔. 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민서가 물을 마시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내 엄마 얘기 좀 해줄래?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아프셨어요. 오래. 병원 다니시다가 결국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천천히. 한참 후에 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주머니에서 그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리고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 강태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만약 힘들면 강태수라는 사람을 찾으래요. 그 사람은 꼭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날 찾은 거니?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어떻게 찾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 카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아저씨를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왜?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거든요. 엄마 눈이랑 똑같이.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했어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야윈 얼굴의 여자.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어요.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민서였겠죠. 지은아.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아저씨 엄마 알아요? 응, 알아. 어떻게요?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 진짜요?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0여 년 만에 보는 지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구나. 지은아 미안해.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랑 친했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아저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좋은 사람이래요. 착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왜요? 난 내 엄마를 버렸어. 오래전에.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안 그러셨는데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대요. 뭐?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켜준 사람이라고. 나한테 용기를 준 사람이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쪽방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민서가 하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졸려요. 그래, 자렴. 이불을 펴줬습니다. 민서가 누웠어요. 아저씨는 안 자요? 난 좀 이따 잘게. 같이 자요. 추운데. 그래. 저도 이불 한쪽에 누웠습니다. 민서가 제 팔을 베개 삼아 눕더니 금방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을 껐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은아, 넌 날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저는 제가 지은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고 믿었고 그 믿음을 딸에게까지 전해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쪽방 골목 입구에 수상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어제 그 정장 남자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뒷길로 갔습니다. 쪽방촌은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뒷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방으로 돌아오니 민서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이거 사왔어. 우유와 빵을 줬습니다. 민서가 고맙다며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서 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아직도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찾고 있구나, 우릴.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 봐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만 있을 순 없는데 민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하지만 제 전과 기록 때문에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민서 말대로 그 시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때도 증거가 없어서 최영태를 잡지 못했었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서가 빵을 다 먹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전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널 그 사람들한테 보낼 순 없어. 그럼 여기 계속 있어요? 일단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쪽방 주인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잠깐 나와봐요. 저는 민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주인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 여기 애 본 적 없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지. 근데 태수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심해요. 그 사람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쪽방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저는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공사장에 갔고 저녁이면 돌아와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응, 말해봐.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시설로 갔어요. 해뜰 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응, 처음엔 괜찮았어요.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관리인 아저씨가 왔어요. 관리인? 네. 최 원장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살쯤 됐니? 잘 모르겠어요. 엄청 많아 보였어요. 일은? 그 정도? 일은? 40여 년 전 최영태는 28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68쯤 되겠죠. 그 사람이 뭘 했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애들 중에서 몇 명만 따로 불렀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 편의점 가서 물건 가져오래요. 근데 돈을 안 내고요. 훔치라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근데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편의점만이 아니었어요. 문방구, 옷가게, 마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 하면요? 맞았어요. 어디를? 민서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노랗게 변한 멍도 있었고 아직 검푸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 달 전에 맞은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니? 네. 그날도 심부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전 정말 싫었어요. 계속 이러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방에 가두겠대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주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쳤어요. 창문으로 나와서 담 넘어서 계속 뛰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날 만난 거고. 네. 민서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거 주면서 그랬어요. 힘들 때 이거 보면 용기가 날 거라고.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도망칠 때도 이것만큼은 꼭 챙겼고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의 글씨가 더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언젠가 다시라는 글씨. 40여 년 전에 제가 쓴 그 글씨. 민서야, 그 시설 이름이 뭐라고 했니? 해뜰 마을이요. 관리인 이름은 최영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영태, 40여 년 전 그 사람. 저를 범죄에 끌어들였던 그 사람. 그리고 지은이를 아마도 지은이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을 겁니다. 그때도 똑같았구나. 민서가 물었습니다. 네, 뭐가요? 저는 벽에 붙은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은 일 당했어. 진짜요? 응. 보육원에 있을 때 어떤 어른이 나쁜 짓 시켰어. 훔치고 나르고 안 하면 때리고. 그래서요? 도망쳤어. 나만 살겠다고.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뭐? 도망친 거요. 안 그랬으면 계속 나쁜 짓 했을 텐데.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을 두고 왔어. 누구요? 내 엄마.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응. 8살이었어. 나는 23살이었고. 그럼 아저씨랑 엄마랑 그때 만났던 거예요? 응.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왜 아저씨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 엄마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민서야, 아저씨, 그때 엄마한테 뭐 해줬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외투를 사줬어. 따뜻한 거. 그리고 같이 있어줬어. 외로워하지 않게. 그럼 충분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까?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안 도망치시는 거죠?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응, 이번엔 안 도망친다. 약속이에요? 약속?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린 시절 지은이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민서가 자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PC방에 가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해뜰마을 아동보호시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깔끔한 홈페이지, 밝게 웃는 아이들 사진,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문구.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시설 연역을 받습니다. 설립 15년 전, 현 위탁관리인 최영태. 사진도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맞았어요. 40여 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더 검색했습니다. 시설 관련 뉴스, 후원 내역, 정부 지원금. 모든 게 깔끔했어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런 것들은 다 위장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PC방을 나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깨어 있었어요.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서야. 네,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PC방으로 갔습니다. 최영태에 대해 더 찾아봐야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최영태 아동시설.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부, 봉사, 수상. 하지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10년 전 아동보호시설 아동실종 사건. 클릭했습니다. 당시 12살 아동이 시설에서 실종됐으나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 발견. 아동은 도망쳤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음. 시설 측은 적응 문제로 설명. 저는 기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 3월.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구나. 더 검색했습니다. 최영태 과거. 옛날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5년 전 보육원 아동 착취 혐의로 조사받은 직원 최영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조사받았구나.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당시 보육원 아동 한 명이 경찰에 진술. 하지만 다른 증거 없어 입건되지 않음. 해당 아동은 이후 시설 퇴소. 그 아동이 지은이었을까?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지역 뉴스, 작은 기록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45년 전 보육원 아동 박지은 양 증언록.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공공기록 보관소에. 저는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PC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구청 공공기록 보관소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45년 전 기록 좀 보고 싶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아동보호 관련 사건 기록입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쯤 지나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타자기로 친 글씨들이었어요. 진술자 박지은 당시 만 8세. 진술일자 1983년 2월 15일.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최영태 선생님이 저한테 물건을 훔쳐오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때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강태수 오빠도 나쁜 일 시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나를 지켜주려고 한 거예요. 오빠 잘못 아닙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더 읽었습니다. 강태수 오빠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빠가 도망친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다 말할 수 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도망친 걸 배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용기가 됐다고. 저는 파일을 덮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쪽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수 씨죠? 저 담당 형사입니다. 네. 해뜰마을 시설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아이들 진술도 별 문제 없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민서 말고도 과거에 도망친 아이가 몇 명 더 있더군요. 10년 전에 1명, 7년 전에 1명.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찾았습니다. 다시 시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요? 그게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인 되면 퇴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퇴소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릅니다. 전출됐다는 기록만 있고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민서는요? 지금 임시보호시설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쪽방 주인 아저씨였어요. 태수 씨, 편지 왔어요. 편지요?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시죠? 내일 오후 3시 해뜰마을 시설로 오십시오. 민서 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최영태. 손이 떨렸습니다. 40여 년 만에 받는 그 이름. 최영태.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해뜰마을 아동보호시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3층 건물이 현관엔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고 마당엔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심호흡을 하고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강태수입니다. 아,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복도가 나왔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방 301호. 문패에 원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감사패와 상장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68쯤 되어 보이는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영태였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어요. 앉으세요, 강태수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영태가 웃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오랜만입니다. 43년? 맞나요? 그쯤 되겠죠. 많이 늙으셨네요. 당신도. 최영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죠.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일했던 거. 재미있다고요? 그럼요. 당신은 착실하게 일했고 나는 돈을 벌었죠. 윈윈 아니었습니까?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시킨 건 범죄였습니다. 범죄?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었죠. 그냥 물건 좀 옮긴 거잖아요. 밀수품이었잖습니까? 그건 당신도 알면서 했잖아요. 돈 받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최영태가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서 얘기하러 오셨죠? 그 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긴요. 다시 데려와야죠. 우리 시설 아이니까.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그 애한테 나쁜 짓 시켰잖습니까? 최영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쁜 짓? 무슨 얘기죠? 훔치라고 시켰죠. 때렸고요. 증거 있습니까? 민서 몸에 멍이. 아이들이 놀다 다치는 건 흔한 일이죠. 그게 학대 증거가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4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짓 했습니다. 40여 년 전? 보육원에서요. 아이들한테 범죄시키고 때리고. 최영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끝난 게 아니잖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민서 증언이 있습니다. 10살 아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말 못한 거겠죠. 최영태가 다시 웃었습니다. 강태수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정과자 노인네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최영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서는 이틀 뒤에 다시 여기로 옵니다. 임시보호 조치가 끝나면 원래 시설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니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보호자도 아닌데?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쪽방에서? 일용직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영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태수 씨, 솔직히 말하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여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도망치는 것밖에 못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태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아세요? 뭡니까? 박지은 양 기록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를 왜 당신이? 당연히 알죠. 그 애도 우리 보육원 출신이니까.
최영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은, 당시 8살. 당신이 도망친 뒤에 경찰한테 진술했죠. 덕분에 나 조사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 꼬마를. 최영태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지만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켜봤죠.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지은이를 18살에 시설 나갔죠. 갈 데 없어서 이 일 저 일 전전했어요. 식당, 공장, 청소. 힘든 일만 골라서 했죠. 그만하세요. 35에 애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그게 민서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난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가끔 연락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미있었으니까요. 날 고발한 애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는 게. 최영태가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생 가난했어요. 아파도 병원 제대로 못 갔죠. 결국 47에 죽었고. 닥쳐요. 죽기 전에 민서를 다른 시설에 맡겼어요. 날 피하려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만하라고요. 그 시설도 결국 내가 인수했어요. 3년 전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서가 결국 내 손에 들어왔죠. 지은이 그 꼬마의 딸이. 이거 참 인연 아닙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개자식이. 최영태는 태어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할 얘기 남았어요. 더 이상 들을 것 없습니다. 지은이가 당신한테 편지 남긴 거 알아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편지? 민서 가방에 있었어요. 죽기 전에 쓴 것 같던데. 최영태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하얀 봉투였어요. 태수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민서한테서 뺏었죠. 그 애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영태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세요? 주세요.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그게 지은이가 저한테 쓴 건데. 지은이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 물건은 산 사람이 갖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달려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 자식이. 최영태가 버튼을 눌렀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이 사람 내보내요. 직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놓으세요. 이건 제 거예요. 강태수 씨, 폭력 쓰시면 경찰 부릅니다. 직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현관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글씨였어요. 태수 오빠에게. 오빠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 쓰는 편지네요. 오빤 이 편지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써요. 혹시 모르니까. 민서한테 오빠 얘기 많이 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민서가 물었어요.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전 모른다고 했어요. 40년 넘게 소식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민서한테 줬어요. 오빠가 준 그 교통카드. 그리고 말했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오빠, 전 오빠 원망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빠가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으니까. 오빠 덕분에 전 용기 냈어요. 경찰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비록 최영태는 안 잡혔지만 전 후회 안 해요. 해야 할 일 했으니까. 오빠, 만약 민서를 만나면 부탁해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전 곧 떠나요. 병이 깊어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민서를 다른 시설에 맡겼어요. 최영태 손 안 닿는 곳으로. 하지만 불안해요. 그 사람은 끈질기거든요. 오빠, 제발. 그 아이는 제가 죽어도 지켜주세요. 오빠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오빠. 고마웠어요. 지은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태는 그 편지마저 빼앗아갔고 민서를 손에 넣었고 모든 걸 조종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땅바닥을 쳤습니다. 이 계자식, 이 계자식.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아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저를 생각했구나. 지은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사였습니다. 강태수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서 내일 당신한테 갑니다. 네. 임시보호 조치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임시 위탁보호자로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해뜰마을 시설 추가 조사 결과 의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민서는 그쪽으로 못 보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호센터로 오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갔습니다. 보호센터는 시청 근처에 있었어요. 현관으로 들어가니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민서야. 민서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민서가 제 작업복을 움켜쥐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강태수 씨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재평가하고요. 감사합니다. 민서 잘 돌봐주세요. 네. 민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2월인데도 오늘따라 포근했습니다. 민서야. 네. 줄 거 있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쓴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나한테 쓴 편지인데 너도 읽어야 할 것 같아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널 생각했어. 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잖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은 그냥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지은이의 마음이, 민서의 외로움이
제 후회가 다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고마워. 내가 와줘서 앞으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켜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서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지은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민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약속 지킬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킬게.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2개를 끓여서 나눠 먹었어요. 민서는 맛있다며 후루룩 먹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서가 라면을 다 먹고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전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응. 1달 동안은 괜찮대. 1달 후엔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달 후에 재평가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민서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지, 쪽방 환경이 적절한지,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65살 일용직 노동자가, 정가자가 3평짜리 쪽방에서 10살 여자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걱정돼요?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서야, 나한테 너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그냥 아저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뭐가 됐든 이 아이만큼은 지킨다. 다음 날 저는 공사장 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태수 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반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규직? 태수 씨 나이에? 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민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만큼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 솔직히 말할게. 정규직은 힘들어. 나이도 있고 전과 기록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볼게. 다른 현장에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근데 태수 씨, 진심이야? 아이 키우는 거? 네.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반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그날 오후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민서를 제가 계속 돌보고 싶습니다. 강태수 씨, 현재 임시 위탁보호자 신분이시죠? 네. 정식 위탁보호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안정적 소득, 적절한 주거 환경, 범죄 경력 조회.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렵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1달 동안 잘 돌보시고 그 기간에 환경을 개선하시면 됩니다. 개선이요? 예.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다든지 정규직을 구한다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 안에 뭘 바꿀 수 있을까?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이 근처에 방 하나짜리 전세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1,000만 원 정도요. 부동산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만 원으론 힘들어요.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군요. 제 통장 잔액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씩 벌어서 모은 돈이었어요. 1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저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저씨, 다녀왔어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서는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거짓말. 전 다 알아요. 민서가 책을 덮었습니다. 아저씨, 전 다시 시설로 가도 괜찮아요. 뭐? 아저씨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차라리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서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저는 민서 앞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내 말 잘 들어. 네. 넌 절대 시설로 안 보낸다. 특히 그 나쁜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널 지켜달라고.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요? 응. 편지에 써 있었어. 나밖에 없다고. 그래도 아저씨가 힘들면. 안 힘들어. 아니, 힘들어도 괜찮아.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는 40여 년 동안 혼자 살았어. 아무도 없이. 네. 근데 이제 내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넌 가족이야. 처음으로 생긴 가족.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지. 저는 민서를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서를 지킬 수 있을까? 쪽방은 너무 좁고 돈은 없고 나이는 많고 정과는 있고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지은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반장님이었어요. 태수 씨, 나야. 네, 반장님. 좋은 소식 있어. 뭡니까? 내 친구가 건설회사 운영하는데 거기서 사람 찾는데 정규직으로. 정말입니까? 응. 나이는 좀 있지만 내가 추천했어. 성실하다고.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야간 근무도 해야 하고 주말도 일해야 해. 괜찮습니다. 아이 돌보는 건 괜찮겠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 면접 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전세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문제였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기회를 잡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민서가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멋있는데? 면접 보러 가. 면접이요? 응. 정규직 일자리.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대박. 아직 모르는 거야. 붙을지 안 붙을지. 꼭 붙을 거예요. 아저씨 성실하잖아요.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아저씨.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고마워. 면접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맑았어요. 이번엔 꼭 해낸다. 민서를 위해서라도. 면접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반장님 친구라고 했습니다. 강태수 씨, 반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성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주말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입니까? 네. 월급은 250만 원. 사대보험 다 들어가고 250만 원. 지금까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100만 원이나 더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붙었어. 진짜요? 응. 다음 주부터 정규직이야. 민서가 소리 지르며 기뻐했어요. 야호! 아저씨 최고.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서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서가 치킨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게 노력할게. 전 아저씨랑 계속 있고 싶어요. 나도.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어요. 야간 근무라 낮밤이 바뀌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민서였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면 민서는 밤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점점 민서가 불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 밤에 무서워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일하는 거니까. 하지만 민서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쪽방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일할 때 민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바쁜데. 부탁드립니다. 밥값은 제가 드릴게요.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근데 매일은 안 돼.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평가 날이 다가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쪽방을 방문했습니다. 강태수 씨,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쪽방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좁고 낡았습니다.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네요. 네. 하지만 이제 정규직이라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좋네요. 공무원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여기 생활 어때?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가 잘해주셔서. 밥은 잘 먹어? 네. 아저씨가 맛있게 해줘요. 학교는? 다음 달부터 전학 갈 거예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행복해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3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하시고 안정화되면 정식 위탁보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돌아가고 저는 민서를 안아줬어요. 민서야, 우리 해냈어. 네, 아저씨.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그날 밤 저는 지은이 사진을 봤습니다. 민서가 보여줬던 그 흐릿한 사진. 지은아, 약속 지키고 있어. 민서 잘 키울게. 사진 속 지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작은 투룸 전셋집을 구했어요. 보증금 2천만 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서가 새 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방이 2개예요. 응, 내 방이야. 진짜요? 그럼. 민서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여기 제 침대 놓고, 여기 책상 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는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곧 친구들도 사귀고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학교에서 그림 하나를 그려왔어요. 아저씨, 이거 봐요. 그림엔 2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옆에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어요. 고마워, 민서야. 아저씨 좋아요? 응, 정말 좋아.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남긴 이 아이 잘 키울게.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저는 민서와 약속이 있었어요.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서가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늦었네?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민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엄마 보러.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잠든 곳이었어요. 민서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태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은아, 약속 지켰어. 민서 잘 키우고 있어.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정말 잘해주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40여 년 동안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줘서. 하지만 이제는 민서라도 잘 키울게. 내가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 행복해요. 아저씨랑 같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에서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죠? 응.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근데 아저씨가 지켜줘서 괜찮았어요. 저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함께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상처도 남기지만 답도 데려옵니다. 40여 년 전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됐고 그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켰고 그렇게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멀어져도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민서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고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 아이를 내게 보내줘서. 지하철은 달렸고 봄볕은 따뜻했고 저희의 내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